자, 이번 주제는 8번 가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 가보년에 일어난 개혁을 말하는데, 자, 이거 연도는 1894년도고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어요. 동학농민운동도 1894년에 있었고, 자, 이로부터 10년 전인 1884년에는 뭐가 있었냐? 일부 소수 지식인들 중심으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실패로 끝난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지 10년,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들의 개혁 요구가 있었던 바로 그 해, 정부 주도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가보개혁은 무엇이고 그 배경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배경을 살펴보면은 동학농민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가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청일 양군이 조선에 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에 파병한다라고 했어요. 이에 깜짝 놀란 정부는 급하게 농민과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체결하니 전주 화약이라고 하고, 이것이 체결된 이후 농민들은 어떻게 집강소라고 하는 관민 공동 행정 기구를 통해서 자체 개혁을 실시해 나갔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농민들에게만 마냥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 주도로 교정청, 교정하겠다, 썩어 빠진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정부 주도, 여기는 농민 주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개혁을 실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일본에게 우리 동학농민운동 다 이제 끝났으니까 철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만, 일본은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이미 보내놓고 그대로 철수할 생각 없었어요. 얘네들은 이 기회를 삼아서 조선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청을 물리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 그래서 정부의 이 어떤 개혁을 자기들이 도와준다면서 멋대로 경복궁을 점령을 하는 거죠.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청을 꺾을 필요가 있겠죠. 청일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그 상황에서 어떤 일본의 영향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개화파 정부가 수립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요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 새롭게 개혁하는 기구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개혁을 실시해 나가니 이것이 바로 가보개혁이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가보개혁은 크게 3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가보개혁을 보면은 이 개혁은, 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 신경 쓰느라 일본의 간섭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 조선인들의 자주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자, 첫 번째로는 중국의 연호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그 달력이 뭐냐? 중국의 황제가 즉위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달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황제라고 하면은 정현 1년, 정현 7년에 가뭄이 들었다, 정현 10년에 홍수가 났다, 정현 20년에 무슨 풍년이 있었다,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세상의 중심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뭐가 중심이야? 세상의 모든 사건의 중심이 정현의 탄생일 혹은 정현의 즉위식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국의 연호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건 뭐야? 모든 시간의 기준이 중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왕실의 업무와 정부의 업무를
분리합니다. 예전에는 국왕이 곧 국가였어요. 왕실 업무가 국가의 업무였는데 이제는 왕실 업무 따로, 국가로서의 어떤 정부 업무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일하는 관리는 이제 과거제로 뽑지 않겠다. 다른 근대적인 임용 시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 밖에 국가 재정이 기존에는 통일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부서에서 뭐 재정을 담당했다가 이 부서에서 재정을 또 막 했다가 중복해서 재정을 담당했다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하나로 만들겠다. 일원화. 그래서 탁지야문이라고 하는 데서 재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겠다라고 하고, 화폐를 발행할 때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찍어내면은 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을 기준으로 삼아서 딱 그만큼의 가치의 화폐만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은본위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도량형을 통일했다. 도량형은 단위예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나 혹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정근대에는 도량형이 통일이 살짝 안 됐어.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은 1kg 다 주세요 하면은 이만큼을 줬는데, 어떤 마을에선 1kg 주세요 하면은 이만큼 줬단 말이야. 단위가 다르면은 뭐 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런 데서 혼란이 있잖아.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하겠다. 뭐 1m는 어느 정도, 1kg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단위를 통일하겠다 하는 거죠. 또 신분제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신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겠다. 과부는 뭐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아내 혼자 있는데 옛날에는 재혼을 못하게 했어. 재혼을 허용은 했지만 굉장히 불이익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재혼하지 말아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재혼 허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9번째로는 조혼, 일찍 결혼하는 풍습, 막 남자 여자 한 13살 이때 결혼했는데 조혼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죠. 야,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데 더 있어요. 자, 요것이 1차 가부 개혁이었고, 그 다음에 자 2차 개혁이 있습니다. 2차 가보 개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요 시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점점점 승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일본의 영향이 커지고, 그 전까지 개혁을 담당했던 군국 기무처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김홍집 내각이 아니라 김홍집 플러스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해서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정치를 하게 되니, 자,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 개혁의 어떤 개요, 내용을 담은 14개의 조항을 발표합니다. 홍범 14조라고 하는 개혁의 내용을 담은 14개의 조항을 발표하고, 자, 또 그 전까지 정치를 담당했던 의정부를 폐지를 하고 내각 중심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방제도를 그전에는 8개의 도로 나눴어요.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8개의 도로 나눴는데 이거를 23개의 부로 나누겠다라고 바꿉니다. 8도가 아니라 23개의 부로 지방을 나누겠다. 또 재판소를 설치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재판을 누가 했냐? 춘향전에서 보면 변사또가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재판도 했던 건데 그러지 말아라.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행정만 하고 재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법관이 하겠다 이런 거죠. 재판소를 설치를 합니다. 또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서 교육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니 교육의 힘을 쓰겠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해가지고 한성사범학교를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소학교,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 학교에 관한 관제, 그러니까 제도, 규칙, 뭐 관련 법령 이거를 마련을 합니다. 이때 소학교, 외국어 학교 만들었다는 건 아니야. 사범학교는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2차 개혁이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과 일 사이에 조약이 하나 맺어지게 됩니다. 그 조약의 이름은 어려워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뭐냐?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 돈을 준다. 그리고 청나라는 일본에게 영토를 떼어준다. 타이완, 지금의 대만이죠. 그리고 랴, 오, 둥 반도를 일본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랴오둥 반도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 일본이 여기를 먹는 거를 굉장히 견제하던 나라가 있었어. 어떤 나라였냐? 조선 책략에도 언급된 나라. 끊임없이 남쪽으로 진출해서 조선까지 영향력을 펼치려고 했던 나라. 어디? 러시아가 우리는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여기 끼어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일본이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얘네들이 뭐라 하냐?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면 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진다. 동아시아에 위협적이다. 우리가 이거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반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깨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협박에 꼬리를 내리고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누가 보고 있었냐? 고종이 보고 있었던 거야. 고종이 보고 러시아 최고인데 일본이 아무 말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냐? 조선이 러시아와 친해지게 되네. 이거 어떻게든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 친러 정책을 꾸려나가는 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판단했냐? 민비, 명성황후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은 민비, 지금의 명성황후를 밤에 몰래 습격해서 살해를 하게 되니 이거를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의 왕비가 자기 궁궐에서 일본 놈들에게 살해당했단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고종이 겁을 집어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3차 개혁이라고도 하는데 가보년이 아니라 1년 지났어요. 1895년을 을미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을미년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3차 가보개혁 혹은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본이 을미사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본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 발휘를 하게 되면서 다시 개혁을 해나가게 되는데 자,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는 음력을 사용했거든. 양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상투, 자른다, 단발령. 그리고 종두법, 예방접종이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연호, 건양이라고 하는 또다시 새로운 달력을 쓰겠다. 건양, 연호. 그리고 그 밖에 소학교 이런 거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갔는데 고종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본 놈들이 이렇게 궁궐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언제 또 잘못하다가 명성황후처럼 칼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요. 나를 지켜주세요, 헬프미 라고 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니 이거를 뭐라 하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국왕이 거처를 옮겼다, 피신했다라고 해서 아관 파천이라고 하고 이 아관 파천 이후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던 뭐 이 친일파적인 어떤 그런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개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친일적인 성향의 어떤 인사들 아래에 진행되었던 이 개혁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오늘 내용 조금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용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꼭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